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건강 증진, 수면 연장, 질병 예방. 시작. 얼마 안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좀 힘든 상황이면 이거는 이제 식 후 오는 식곤증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집중력 저하와 관련된 성인의 생리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보건이 들어가면 건강 증진, 현재보다 컨디션을 더 좋게 유지해서 우리가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도록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 뭐예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수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만성질환이라든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한 안내가 보건학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기초간호과학, 병원 실기는 메디칼이에요. 메디칼.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랑 접점하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원칙, 기준인 거고, 보건이 들어가면 예방, 증진,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방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두면, 아프기 전에 뭘 하면 좋겠다, 초기 단계에서 뭘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시험 볼 때까지 꼭 드셔야 될 생선을 알고 계세요? 1번 고등어, 2번 조기. 고등어? 조기? 멸치? 자, 시험 전까지 보건학을 준비하면서 조기 예방, 조기 치료, 조기 검진. 조기는 꼭 드셔야 돼요. 늦었어. 고등어, 칼치, 멸치는 내가 좋아하는 생선이고, 보건학을 하면서 1번 조기, 2번 조기라고 하는 이 골든타임을, 기억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기! 조기는 왜 중요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골든타임의 시점이 보건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중보건학 큰 틀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예방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분류합니다. 뭐라고요? 1차 예방은 좀 소극적인 예방이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강증진, 수명 연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프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생활 환경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체질을 개선하고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다치거나 아프거나 감염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코로나에 안 걸리는 건 아니죠. 노력한다고 암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소극적인 차원의 증진, 교육, 금연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1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은 아까 얘기했던 거 꼭 드셔야 되는 생선. 누가 나와? 자,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40세 이상은 뭐를 해요? 건강검진을 하지. 건강검진을 왜 해? 조기에 질병을 알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고 조기에 뭔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2차 예방은 누구다? 1번 굴비, 2번 조기. 3차는 재활이에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 남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머지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액션, 노력, 이런 것들이 뭐야? 재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재활에다가 요양을 포함시켜요. 그 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을 하고 완치가 돼서 완벽하게 새로 태어나기는 어렵지. 근데 어떤 질병을 겪고 수술을 하고 본인이 아까 덤핑 신드롬 같은 이런 증상이 올까봐 식이를 조절하고 먹는 거, 소량씩 먹는 거 조심하고 먹고 나서 누워있고 수분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작아진 위장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야? 재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하고 이완요법하고 명상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남은 신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재활과 요양이, 재활은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요양은 조금 소극적인 차원에서 같이 콜라보가 되죠. 그 여러분의 지금 컨디션은 뭐예요? 재활 요양이 아니고 포기야, 포기. 그래, 이제 언제 끝나? 그냥 언제 끝나긴 시간이 돼야 끝나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건학에서 이렇게 1차, 2차 예방, 3차 예방에 여러분들이 다 투입이 되기 때문에 1차 예방은 뭐다? 이런 거고, 2차 예방은
조기라고 하는 이 시점에 대한, 이 타이밍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접점, 그 다음에 3차는 재활과 요양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람직하게 알고 가야 될 것들을 물어보는 게 공중보건, 보건간호학의 개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공중보건학 66번부터 우리가 이제 또 다시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처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굴에 입었대잖아. 얼굴에 입은 이 화상은 뭘 의심할 수 있는 거야? 호흡기 상태가 화상으로 인해 수포가 발생하거나 기도가 좁아질 수 있는 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바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예요. 얼굴 화상을, 안면 화상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얼굴에 2도 화상, 수포가 생길 정도로 세포 점막이 분포로 올 정도면 기도도 굉장히 심각해졌을 거라. 이때 중요한 건 뭐다? 호흡 상태, 기도 유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강 쪽으로 이제 더운 열기를 흡입했거나 막 이제 수포가 생겨가지고 기도가 막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환자 살리려고 트라케오토미, 기관 절개를 하는 경우도 봤어요. 의식이 있는데도 이걸 해야 돼. 왜? 상기도가 폐쇄됐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도화 상태를 굉장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 표준주치, 표준주의, 기본 지침. 이 표준주의, 기본 지침을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데, 이 표준주의, 기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의료 폐기물 같은 거 아세요? 의료 폐기물은 병원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을 뭐라고 해요?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료 폐기물 중에 주사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를 손상시킬 수 있잖아. 환자를 치료하게 썼는데 이 주사 바늘 같은 게 잘못 관리가 되면 어때요? 교차감을 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이 의료용품 중에 가장 전형적인 손상성 폐기물은 뭐예요? 주사 바늘이에요. 뭐라고요? 주사 바늘이어야 돼요. 그 주사 바늘은 만지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는 손상성 폐기물 통에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가져가서 분리수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상성 폐기물, 의료 폐기물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 표준 기본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 감염병 병실 내에서 가운을 벗어들 때, 아까 격리병동이죠? 어디서 벗어든다 그랬어? 감염병 병실, 격리병실 같은 거거든요. 여기서 가운 벗어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 안에서 벗어들 땐 거즈로 오게. 맞죠? 감염병 환자의 상처 치료를 할 때는 장갑, 글러브 껴야 돼, 안 껴야 돼요? 왜요? 나도 보호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환자 상처 치료할 때는 장갑을 끼고요. 감염병 환자라고 해도 상처 치료는 멸균적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면 돼요? 저 환자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그냥 대충 하다가 죽어버리게 내버리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멸균 장갑 착용해요. 상처 드레싱은 무조건 멸균 장갑을 해서 외과적 무균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장갑을 끼는 목적은 환자도 보호하지만 나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는 거고요. 코, 눈, 입, 점막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안경, 마스크, 안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하는데, 보통 에이즈를 갖고 있거나 감염력이 높은 감염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수술할 때 의료진들이 이걸 다 착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손상 예방을 위해서 손상성 폐기물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사바늘 사용 후에 지가 만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손상성 폐기물통 있어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드레싱 카트에 있거든요. 그대로 꽂아 두셔야 돼요. 주사바늘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저희 때는 캡을 씌워서 디스커넥해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엄청 찔렸어. 근데 찔리면 혼나니까 어떻게 돼? 내피 내가 빨아먹으면서 선배들 모르게 막 대충 처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 있었을 것이고, 그죠? 성병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할매들 많았거든요. 이게 건강검진이 체계화되지 않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병원 생활할 때는 그 굉장히 찝찝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가 봤던 그 할머니 하나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원에 폐혈증으로 와서 이제 막 혈액 검사를 하는데, 할머니가 88세고 할아버지밖에 그 이제 성상대가 없는데 할머니가 만성 매독 증후군을 갖고 있더라. 매독 보균자야. 근데 너무 나이가 되니까 매독균도 같이 나이가 들어서 별로 활동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매독 보균자인데 할머니가 만성적으로 매독균이 몸에 다 파급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별로 없어.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할아버지한테 옮은 거야.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거야. 할머니 그냥 매독 보균자가 된 거야.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폐혈증으로 왔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 이슈화할 수가 없잖아. 근데 폐혈증이기 때문에 빨리 플루이드 수액을 줘야 되고 항생제를 줘야 돼갖고, 제가 예전에 정맥 주사를 좀 잘 잡았거든요. 그 내가 한 거야, 임신했을 때. 근데 하고 나서 정맥을 트라이하고 나서 IV 트라이하고 나서 나중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VDR에 매독 양성인 거야. 임신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검사를 다 해본 거야. 혈액청 검사를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왜? 할머니의 매독균은 아주 안전했어. 그래서 돌아가시긴 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진짜로. 근데 여러분이 시대가 좋아져서 의료법이 강화되고 우리들의 인권도 보호가 되면서 손상성 폐기물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손상성 폐기물 이건. 폐기물 통에 그냥 버리면 되고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고 주사기 같은 건 바로 쓰고 꽂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손상성 폐기물과 관련된 이 표준주의 기본 지침이 4번 이게 이제 틀렸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죠. 코트 격리 병실에서 개인 보건은 환자마다 교체하고 손위생을 실시한다. 코트는 뭐예요? 코트 격리. 같은 균의 환자끼리 격리해 놓은 이 격리의 원칙의 코트 격리. 그래서 코트 격리를 하고 있는 그 병동은 코로나 환자, 폐렴 환자, 독감 환자 이렇게 이제 균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격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보고 마스크라든지 또는 환자가 입은 가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마다 교체하고 그 환자를 접촉한 이후에 다른 환자를 만지기 전에 뭘부터 해야 돼? 내과적 면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거 되게 생활화됐죠. 손 씻기. 교차 감염 예방. 와상은 누워있는 거죠. 앙와위 할 때 누울 와자예요.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을 보고 있는 누운 체위, 앙와위는 환자의 기본 체위고 환자의 기본 체위로 계속 하늘을 보고 누워야 되는 사람들은 와상 환자죠.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침상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와상 환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에게 아니 와상 환자인데 구강 간호를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으니까 특별 구강 간호를 하는데 특별 구강 간호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셀프로 이렇게 구강 복원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백태를 제거해 준다거나 보건 위생을 위해서 구강을 청결하게 닦아주는 행위 이런 것들을 바로 특별 간호라고 구강 간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특별 구강 간호할 때 혀에 응겨 붙어서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이제 찌꺼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백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백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혹시 클로로헥시딘이라고 하는 이런 약 아세요? 클로로헥시딘? 여긴 안 나오는데. 여기 있다. 클로로헥시딘. 얘는 어떤 약이냐면 자극성이 좀 적고 점막 피부 소독제. 아까 우리 인공 도뇨할 때 대음순, 소음순, 요도 거기를 소독하는 약물인데 자극성이 없어서 그 요도 회음부 주변 이런 데는 좀 자극적이면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게 그람 음성균, 양성균의 유효한 효과가 있는데 안전하게 반영이 되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약간 핑크빛을 갖게끔 제작이 됐는데 요건 그런 소독 용도로 쓰는 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간호를 할 때는 벡터 제거에 자극이 적어야 돼요? 자극이 커야 돼요? 구강 간호하는데 가장 자극이 적은 소독약을 쓰는 거예요. 얘는 100%는 아니지만 자극이 적기 때문에 구강 복원을 할 때 많이 쓰는 대표적인 소독약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스페셜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글링을 할 수 있는 상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과산화수소 쓰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구강 보건위생이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벡터를 제거할 때는 과산화수소를 쓰고 이 과산화수소는 피부 점막에 눌러붙어 있는 단백질 형태의 이런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산화수소를 써요. 글리세린은 입술에 트지 않게. 그 이제 특별 구강 간호하는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있거나 의식이 없어서 이렇게 턱관절이 이완돼갖고 입을 벌리고 있거나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고 있는 자발적인 호흡이 어렵거나 또는 기관 내 삽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발적 호흡 안 돼서 그냥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구강이 좀 드라이하고 백태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환자니까 이런 사람들 입술이 다 터요. 산소 같은 경우는 자극성이 있기 때문에 산소 마스크를 적용하는 순간 얘가 새빨개지고 다 터요. 글리세린으로 입술 발라서 트지 않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구강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요. 보통 청진기, 체온계, 혈압 컴프계 이런 거 사용하고 나서 닦을 때 쓰는 게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코올 중에 몇 프로? 그렇지 70% 알코올은 100%보다 훨씬 세균 억제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처 없는 피부 소독 있잖아. 주사 놓을 때 엉덩이 주사 놓을 때 혈관 주사 놓을 때 그렇게 상처 없는 피부 소독의 소독 재료는 70%
이 알코올 용액을 써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고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별도로 제조가 되어 나와서 기계 소독에 쓰는 알코올들이에요. 수술방 같은 경우는 환자가 수술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사님들이 들어서 바닥에 응겨붙은 피 뭐 이런 환자 배행물질 딱 닦고 간호사들은 글러브 끼고 전부 알코올을 들이붓고 환자 패드를 다 닦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자가 접촉했던 물건을 닦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고 피부, 상처 없는 피부에 표면 소독을 위해서 쓰는 알코올은 뭐다? 70%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가장 소독력이 좋은 알코올로 알려져 있고요. 포비돈 아이온타인, 이 피부 소독할 때 많이 쓰죠. 포비돈이 빨간 약이잖아요. 상처 부위 소독하는 거, 수술 부위 소독하는 거, 우리가 왜 드레싱이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빨간 약 발라주죠. 요 이제 소독약을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포비돈 아이오다인이라고 그러고 아이오다인, 포비돈 둘 다 강력한 소독의 효과를 갖고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베타딘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포비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제왕절개 할 때도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복부를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잖아. 이제 수술 부위를 위아래 옆으로 30cm 정도 광범위하게 소독을 할 때 베타딘 꺼즈볼을 이렇게 갖고 와서 포세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닦아요. 그러면 배가 뻘겋지. 그럼 이제 산모가 의식이 있잖아. 아직 이제 하반신 마취만 했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기 전에, 수면 마취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 배가 이렇게 빨가면 어때요? 좀 겁나니까. 차가워요? 그래. 그럼 의사가 뭐라 그래? 원래 차요? 이제 소독약품은 차게 관리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차가운 형태로 포비돈을 부어서 이렇게 이제 스크러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소독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포비돈이에요. 베타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한 간호제공과 검사할 때 자세로 맞게 연결된 것을 물어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에서 출제된 게 조금 특이해요. 이 자세라든지 체위는 기본 간호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이건 뭐냐 하면 보건에서 나온다기보다 요 내용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간호를 제공할 때 어떤 체위를 사전에 설명하고 취해야 되는지를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질검진, 이 질검진, 분만, 자궁경부암 조직검사, 내진, 질내시경 이런 거 할 때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해부학적 여성의 내부 생식기의 특성상 침대에 올라가서 다리를 걸고 이렇게 이제 회음부 쪽이 질 외구가 드러나게끔 앉아야 돼서 이걸 우리가 산부인과 체위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결석이 있는 이 이제 신장 결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앉히게 해서 이렇게 앉게 해서 이쪽을 막 두드리고 이쪽으로 쇄석을 했던 이런 체위로 고안됐던 체위래요. 그래서 그때 절석이 결석을 부시게 할 때 제공됐던 최초의 체위인데 이거를 산부인과 체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체위를 우리가 절석이라고 하고 골반 내진 자세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하늘 자전거 체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문학적인 필요가 있어? 환자분 하늘 자전거 체위를 취해주세요. 그럼 어떤 환자가 알아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내진 다 해보셨죠? 네, 내진은 안 해봐도 자궁검진암, 자궁경부 검진암을 해보셨죠? 애기도 낳으셨죠? 대답을 안 하실 거죠? 그럼 이제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내진을 하거나 분만을 유도하거나 정상 분만인 경우에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조직검사 있잖아요. 생리주기에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일단 이렇게 앉혀요. 짧은 침대에 가서 양쪽 자리를 걸고 절석 앉히지. 어떻게 한다고? 절석. 절석이라고 하고 하늘 자전거 체위라고도 하고 골반 내진 자세라고 하고 이게 안에 있는 내부 생식기와 관련돼서 출산과 관련돼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선호하는 체위예요. 그래서 산부인과는 이런 침대가 있어요. 검진 침대가. 그 다음에 관장은 여러분 관장을 하려면 어디로 접근해야 돼요? 항문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환자분 좀 손가락 좀 집어넣을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반자위는 앉아있는 체위잖아. 반자위가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는 체위, 목적은 뭐예요? 그렇지. 호흡을 원활하게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앉잖아. 그럼 횡격막이 좀 내려가. 이 근육이기 때문에 좀 아래로 이완이 돼. 그리고 폐가 팽창되지. 그래서 호흡곤란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산소를 줄 수 없어도 어떻게만 해놓으면 반자위만 치워놓으면 호흡하기가 편안해져. 갑자기 호흡곤란이 호흡부전이 오는 노인들이 되게 많고요.
파킨슨이 있거나 기타 등등 연화곤란이 있거나 그래서 질식이 와서 막 호흡이 힘들어서 기침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다양한 환자들이 있어요. 전신마취 이후에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체위? 반자위. 그래서 반자위 하면 무슨 체위? 호흡을 증진할 수 있는 호흡곤란 환자에게 취해주는 대표적인 체위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관장을 할 때는 일단 옆으로 누인다. 이게 침대예요. 옆으로 눕힌 다음에 위쪽에 있는 신체를 앞으로 좀 쏟아지게 해. 그럼 어디가 나와? 항문이 어쩔 수 없이 간호하는 사람하고 딱 마주하잖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관장촉이라고 해서 튜브를 이렇게 집어넣을 때 환자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전신으로 근육을 이완하면 훨씬 관장촉이 들어가기가 좋아. 그거는 도뇨관 삽관할 때도 좋아. 환자한테 뭐 하라고 하면 부드럽게 소리를 내주시면 도뇨관 삽관할 때 저항이 감소해서 부드러우실 수 있고요. 관장도 마찬가지야. 정맥주사 할 때 하면 돼, 안 돼? 상관없어, 그건. 왜? 정맥주사는 정맥은 내장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하는 거랑 상관없어. 반응이 없어. 근데 항문과 도뇨관은 요도는 내가 조정하고 있는 중추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완하려고 하면 내 의지대로 이완이 돼. 그래서 관장촉을 삽입할 때, 도뇨관을 삽입할 때 환자에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심스 체위, 측위와 보기를 섞은 체위. 측위는 옆으로 눕는 거, 보기는 엎어지는 건데 반보기를 취해서 항문이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환자에게 뭘 시키면 라고 해서 이완시키는 이 작용을 하게 되면 관장촉, 관장 카테터 삽입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거는 관장을 위한 체위는 복측위 또는 스윙스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보완이 돼서 스윙스 체위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인공도뇨 아까 어떻게 알았어? 배, 등이 닿고 똑바로 누워서 이쪽을 노출하되 다리를 벌려야 요도가 확인되니까 다리를 한 60cm 가량 벌리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배횡와위. 그래서 인공도뇨는 배횡와위. 요추천자 할 때는 무슨 등? 1번 고래등, 2번 새우등.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 내시경은 새우등 자세할 거 없고요. 내시경 할 때는 사실은 측위를 뉘어놓죠. 측위를 뉘어놓고 이거 이제 꿀떡꿀떡 삼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똑바로 누워있으면 이게 안 넘어가. 기도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으로 누워있고 마우스피스를 물리죠.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에어웨이를 잡아주게 한 다음에 그쪽으로 해서 여기 이제 꿀떡꿀떡 내시경 기구가 가게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내시경 기구 들어가는 걸 몰라요. 왜 몰라요? 마취하고 집어넣거든요. 그죠? 내시경 해보셨어요? 전신 마취하고 수면 마취하고? 내가 이랬다? 난 죽어도 잠들지 않겠어. 이현재 씨,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가지고 너무 웃긴 게 아무런 소용 없어요. 한 방울의 약물에도 우리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위 내시경 할 때는 그냥 치리를 눕게 해서 마우스피스만 물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위 내시경 자세가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옆으로 누우라고 하죠. 옆으로 누웠을 때 왜냐하면 내시경 기구도 넣은 다음에 나중에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관장처럼 대장 내시경 체위를 측위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9번 체위 너무너무 중요한데 호흡곤란 체위 뭐다? 네, 반자이다. 요추천자는 무슨 체위? 새우등 체위. 인공도뇨는 배횡하위. 그 다음에 질 검진할 때 절석 앉는 절석이. 이게 산부인과 검진 체위, 분만 체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관지경 검사 직후 우선적인 간호를 물어봅니다. 기관지경, 이 기도 안에 내시경을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관지경 검사를 한 후에 일단은 기관지경 검사 직후에는 기관지에 내시경이 들어갔잖아. 물론 이게 내시경이 금방 들어갔다 나오긴 하는데 잠깐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케어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호흡곤란이 있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 기관지 내시경은 이 기도 안에 비정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넣는 거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뜨거운 차도 많이 마시고 이래갖고
이 기도 쪽에 뻔을 화상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을 하거나 강력한 화학 물질을 흡입하는 경우에도 기도 점막이 괴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안쪽에, 그러니까 상기도가 아니고 안에 있는 주요 기도죠, 에어웨이, 그쪽에 종양이 생기거나 기도가 좁아지는 이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는 수가 있어서 그걸 바깥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CT를 계속 촘촘히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상태를 빨리 알아보는데, 보통은 짧게 이 내시경 기구를 보기 때문에, 사진을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는 동안은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호흡곤란의 상태에서 우리가 직후에는 우선적으로 뭐를 봐야 된다? 호흡곤란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넣었다가 빼면 어때요? 손가락 넣었다 빼면 그죠? 구토반사가 나죠. 이게 삼키는 반응을 하는 이 연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자극이 되고, 그게 내시경 기구라도 의식이 없는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들어갔다 나오면 이 구토 반응이 한 2시간은 계속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구토 반응이 멈출 때까지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제 환자에게 안내하는 교육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설명을 했던 거고요. 간호를 하다가 환자의 비밀을 알게 되거든요. 왜? 기록이 다 있어. 이 사람이 원래 남자였어. 근데 여자로 지금 입원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 언제부터 여자였어요? 이렇게 개방형 질문을 해야 돼? 그런 거 말고도 전 큰 병원에 있으면 연예인들의 비밀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비밀 보호와 관련돼서 비밀 유지와 관련 서약을 사고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사람이 텔레비 나올 때마다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청순 가련형은 없어.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 중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는 청순 가련형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있다. 그죠? 그래가지고 너무 보안 유지가 힘들어서 병원 그만뒀잖아요, 저. 그래서 학교로 나왔잖아요. 조심해야 돼, 조심. 성병 양성 반응 너무 많고요. 생각보다 보안 유지가 되게 힘든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리고 막 조현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력을 숨기고 병원에 들어와서 이상 행동을 하거나 막 이런 정말 막 굉장한 스캔들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런 말도 해도 되나? 환자끼리 막 사겨. 이 침대에서 저 침대로 옮겨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둘이 같이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간호 기록엔 다 남겨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렇게 환자 병실 안에서 이렇게 성 스캔들을 만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침대만 같이 썼겠어요? 그 이타 등등의 행동을 했겠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환자의 보안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지키면 5년. 그 윤석열 씨 옆에서 수감생활 할 수 있어요. 3천만 원 돈 내셔야 돼요. 선생님, 3천만 원 돈도 아니에요. 그래도 보안 유지 하나 때문에 3천만 원 쓰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려요. 다음 중 의료 폐기물 중에 혈액 오염 폐기물에 속하는 것은 사용한 혈액백이죠. 이거는 오염됐다기보다 다시 쓸 수 없어서 폐기해야 돼서 오염 폐기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말하는 의료 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의료 폐기물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에요. 무슨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인데요. 일반 의료 폐기물은 어쨌든 환자를 치료하면서 만들어지는, 예를 들어 혈액이 묻거나 타액이 묻거나 체액이 묻거나 배설물이 묻어있는 그 모든 꺼즈, 붕대, 솜, 기저귀, 생리대, 일용 주사기, 이런 거, 수액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지거나 배출되게 되는 의료 폐기물을 전부 일반 의료 폐기물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일반 의료 폐기물. 이 중에 주사 바늘만 손상성 폐기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손상시킬까봐? 우리를 손상시킬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조직 물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직. 인체나 동물의 조직, 티슈, 어떤 조직, 장기, 신체 기관 일부 이런 것들 또는 혈액이나 고름 이런 것들을 묻혀 있는 상태의 배행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 물류예요. 혈액도 조직이에요. 사람의 몸에서 채취된 혈액 조직인 거고요. 그리고 상처 부위에서
백혈구라고는 혈액이 균을 잡아먹고 식균 한 후에 남아있는 흔적이 고름인데요. 걔도 조직 물류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긁어낸 이런 그런 인체 조직들은 우리가 15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의료 폐기물을 위해 의료 폐기물로 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직 물류를 좀 기억하시면 좋고, 아까 손상성 폐기물은 뭐라 그랬어요? 주사기.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중에 혈액 오염 폐기물에 사용이 되는 것은 뭐다? 혈액 오염 폐기물은 그죠? 사용한 혈액백 남은 거 그냥 폐기해요.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 아까 투석 말씀드렸잖아요. 만성 신부전 얘기하면서 투석 환자에게 사용된 여러 가지 혈액백이라든지 투석 물질 이런 것도 전부 혈액 오염 물질이에요. 왜 투석은 뭐 하는 게 투석이냐면 환자의 혈액을 전부 빼서 기계를 돌려서 깨끗하게 정화시킨 다음에 다시 리턴을 받는 이런 게 투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환자의 혈액이 묻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겠죠. 그거 전부 다 혈액 오염 폐기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료 폐기물은 보통의 경우에 15일을 갖고 있다가 한꺼번에 의료기관에서 배출을 해요. 며칠이요? 15일. 그리고 손상성 폐기물은 30일. 아까 주사 바늘 같은 거 있잖아요. 봉합침, 수술용 칼날 이런 것들은 30일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 일자가 간혹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상성 폐기물 날카로운 건 한 달에 한 번, 나머지는 15일 정도. 인체 조직물, 인체에서 이렇게 발취한 팔, 다리, 태아, 사체 뭐 이런 거 보통은 15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손상성 폐기물 35일. 근데 치과에서 발치한 치아만 60일 있다. 그거는 되게 위험하지 않잖아. 치과에서 발치한 인체 조직물 중에 치아만 60일 보관해서 한꺼번에 치과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요. 그 어떤 또라이 같은 의사가 그걸 다 모았더라? 그걸 지네 집에 갖고 있더라? 봤어.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어떤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들 이 악관절 수술하면서 잘라낸 턱관절을 다 모았어. 그거 갖고 있어. 우리 언니는 자기 몸에서 적출한 결석을 갖고 있어. 왜 그래 다들? 이렇게 수직광이야? 그치? 구강기 때 문제가 있었나? 그 어쨌든 이제 구강기 항문기 때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뭘 이렇게 수집한다며. 그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뭘 갖고 계세요? 그치? 아직 개봉하지 않은 택배 상자를 갖고 계시죠? 예. 축하드려요. 그건 이제 문제 없어요, 걔는.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노인의 건강 문제에 대한 설명. 지금 노인이 많이 나오죠? 노인의 환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치매 유병률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를 왜 주는 문제예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거예요. 72번까지 푸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그냥 거저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걸 막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읽어가지고 또 헷갈려서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되면 안 돼. 치매 유병률의 증가는요, 엄청나죠. 최근에 2, 3년 동안 몇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얘가 치매를 발병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특격 특성이 있어서 그래요. 자, 저 좀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환자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치매는 알츠하이머예요. 이 알츠하이머의 발병의 프로세스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한 번만 따라 하시는 거예요. 369, 369. 뭐라고요? 369, 369. 한 번만 따라 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369, 369 이렇게 안 했잖아요. 시작. 369, 369. 3년 동안 가정에서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치매라고 정확하게 의료 진단을 받는데 한 3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양시설에 입원을 못 시키고 데이케어 센터, 재가를 통해서 요양시설 입원까지 한 3년이 걸려요. 그 입원해서 한 3년을 앓다가 돌아가시니까 369 패턴으로 알츠하이머가 진행이 돼서 보통 10년을 앓는 병이에요. 근데 언제 어디서 몇 시 몇 초에 치매에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왜? 노화와 치매가 질병이 선명하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걸 잊어버렸어. 바로 입원. 아니잖아요. 엄마가 토요일 날 밥 먹자 그랬는데 일요일로 생각해갖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그 바로 치매를 입원시켜요. 그게 단순 건망증인지 이게 뇌회로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이제 어쨌든 기억 상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69의 패턴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369, 12, 15, 18로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하세요. 어떻게 노력하면 돼요? 시키면 좀 따라 하시면 돼요.
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3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는 것을 물어보네요. 자, 1차 진료기관은 의원이에요. 로컬. 그리고 조산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이런 1차 의료기관이 바로 1차 진료기관하고 동일해요. 그 다음에 2차는 뭐예요? 병원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병원, 종합병원, 그냥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부 다 병원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몇 차? 2차고 상급 종합병원이죠. 상급이 붙으면 몇 차? 3차 진료기관. 여기서 얘기하는 500병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3차는 뭐다? 500병상 이상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이야, 대학 부속병원이야. 인정. 그리고 병원, 나머지 병원은 2차 의원, 조산원,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소, 보건진료소 전부 뭐다? 1차.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자, 이걸 어떻게 부를 거냐면 앞으로 공생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요양이 필요해. 이 사람은 의료적인 접점이 필요한데 의원, 그리고 요양기관처럼 10명 이상의 많은 이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10인 이하. 10인 이하라고 하는 가정처럼 꾸려져 있는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는, 지원을 받는 게 바로 공생에 입주하는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인 이하라고 하는 인원수 제한이 있고요. 이거 이제 이쪽에다가 장기 요양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는 게 바로 뭐다? 시설급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기 요양급여를 큰 데 말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지원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보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요양원 원장님들 공동생활가정에 이제 공동생활가정에 운영하시는 분들을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지도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집처럼 생긴 주택을 임대해가지고요. 주택 건물 하나를 전동을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방 4개를 얻어가지고 한 방에 2명씩 와상을 받아서 한 8명을 입소를 시켜가지고 요양보호사 2명이 2교대로 일을 하면서 와상 환자들은 식사되면 코 영양으로 간헐적 급식하고, 급식 주기 전에 뭐 확인하고, 잔여량 몇 cc 이상, 100cc 이상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욕창 예방을 해서 몇 시간에 한 번씩, 2시간 체외 변경하고 등 마사지 하루에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풋드롭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 받쳐주고, 그 다음에 막 분노를 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좀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고, 억제들을 하지만 적어도 몇 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 억제의 반영을 좀 이제 해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또 운신이 가능한 분들, 아니 할머니들끼리 운신이 가능한 사람들은 그 거실에서 모여가지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재밌던데요. 그래서 저에게 누가 어디로 갈래요? 물어보면 저는 공생으로 갈 거예요. 제가 치매에 걸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실래요? 딸네 집은 못 가요. 비밀번호 몰라서. 아들네 집은 찾을 수가 없어요. 주소를 안 가르쳐줘서.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10인 이하는 뭐다? 공생이고, 10인 이상은 시설이에요. 요양원.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김씨 할아버지 계속 나오죠. 노인과 관련해서. 자꾸 병원 밖으로 이건 배회예요. 이게 일몰증후군이나 또는 조금 불안하거나 초조하게 되면 막 이렇게 서성이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전부 폐쇄병동으로 운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병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실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개폐되는 이런 이제 개폐 장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처럼 이렇게 이제 환자들이 밖으로 배회나지 않게 하고, 머그샷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입원할 때 그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그 사진을 치매 환자 등록 기관에 다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팔찌도 착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라도 잠깐 틈을 타 나가서 거리를 배하게 되면 우리 띵동 하면 휴대폰에 나오죠. 영등포구 지하상가 3번 출구 앞에서 길을 잃어버리신 치매 노인 70 몇 세 누구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배회를 하려고 하거나 일몰증후군, 빛이 어두워져서 날이 어두워지면서 막 초조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거는 여기서는 맞지 않는데 관심전환법.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있어 드리면서 불안하지 않도록, 가족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케어해 준다라는 느낌을 갖도록 우리가 계속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요. 어둡게 하지 않아야 돼요, 주변을. 어두우면 확 불안해지는 이런 일몰증후군과 배회 증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나가려고 하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반해서 환자랑 같이 약간 이렇게 이제 뭐랄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있는데요. 간호사는 사실은 안 하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게 역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왜 경제사범들, 사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사건을 저질러서 실제 구속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사범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교화가 잘 되면 그런 분들 사회봉사 시간에 이 어르신들 산책시키는 일을 시켜요. 그래서 그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휠체어를 이렇게 밀고 또는 이제 이렇게 같이 부축을 해가지고 천천히 산책을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 고마워를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잖아. 우리 아들도 안 시켜주는 산책을 너무 고마워, 너무 이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온대요. 다른 교화가 필요 없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이렇게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폐쇄병동에 가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이런 이제 사회봉사를 했던 분들의 후기가 되게 좋아요. 따뜻하고 괜찮죠. 근데 이제 요거는 나갈 때 자연스럽게 같이 나갔다 들어온다는 거는 할아버지가 우리랑 같이 있는 걸 좀 어려워한다면 뒤에서 할아버지 동선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제 잠깐이라도 나갔다 들어온다는 거고, 요양병원을 가면 제가 이제 저희 엄마를 모셔보니까 로비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로비가 굉장히 커요. 요양병원은 다 대회를 하거든요.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 뒤에 다 간병인이 인상 쓰면서 쫓아다니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회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노인 통목욕 시 사고 예방을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 요양보호사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매트가 있어. 요양보호사 그 시설에서 실습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또는 요양보호사 이런 업무를 배우는 분들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부터 배워. 그래서 그게 방에서부터 욕실까지 쭉 깔려 있어. 그래서 글로 가면 안 미끄러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통목욕 하는 것은 주치의에 오다가 있어야 돼요. 임의로 환자와 소통을 해서 해줄 수는 없고요. 통목욕은 위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 분들 또는 자발적으로 조금 도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이런 이제 위생 관리에 포함이 됩니다. 헌혈자, 혈액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열 전에 실시하는 건강 진단 내용. 일단 마이타사인,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을 재죠. 그리고 혹시 체중도 측정하는 거 아세요? 너무 영양실조 상태, 저체중인 상태는 남에게 피 줄 때가 아니야. 수혈을 받을 때인데 저 지금 혈액을 왜 그걸 또 이제 헌혈을 하게 되면 뭐 주는 그런 저기가 있다, 쿠폰이 있다면서요. 뭐 CGV 뭐 관람권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들어온 노숙자들이 있대요.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될 분이 헌혈을 하러 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체중을 측정해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너무 저하되면 이건 안 받아야 되고요. 빈혈도 마찬가지예요. 체중이 저하된 분들이 보통 빈혈을 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연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 매개체 없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감염되는 감염병은 뭐예요? 그죠? 성병이죠. 그 이제 매개체 없이 직접 전파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파 매개 감염병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피부병하고 성병이 있어요. 옴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에는 성병도 나오지만 옴도 많이 나와요. 요양병원에 옴 있는 환자들을 아무런 격리조차 안 하고 입원시키는 막 떼먹은 요양원 원장들이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옴 환자인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옴 진드기가 폐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염증을 일으켰는데, 할머니들은 피부가 약하고 이렇게 이제 찰과상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옴 진드기에 한 피부의 이 반응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가 간호조무사가 혈압, 맥박, 호흡을 재고 집에 갔는데 너무 가렵더래. 막 긁다가 이건 도저히 일반 가려움증이 아니라 약국에 딱 갔더니 약사가 이건 옴 진드기에 감염된 것 같다. 그래서 혈압 검사 받은 거야. 양성이 나온 거야. 어디서 올맞겠어요. 근데 그 환자가 이미 다른 환자랑 환희도 같이 있고 이불도 같이 덮었다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도 학생들 다 철수시키고, 그 환자는 옴이 있을 정도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이런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지? 이게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100% 나오니까 그 요양병원에서 완전히 VIP야. 그게 좀 약간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환자에 대한 상태를 제대로 오픈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고, 그게 이제 10년 전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어쨌든 피부병도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데, 요양병원에서 많이 없는 병이 옴진드기, 네,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갑자기 확 기분이 나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1차 예방. 1차 예방은 뭐다? 교육, 그죠? 교육에다가 예방접종 플러스 해주고, 금연, 이런 것들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 예방에서 공중보건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방접종, 상담, 보건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최근에 많이 1차 예방에 등장한 애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친 다음에 주사 맞으면 나요, 안 나요? 미친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정신질환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정신질환이 발현되는 타이밍이 약 20년의 잠복기를 거친대요. 그 청소년기에 본인이 약간 이제 인사이트, 이제 이런 사고가 좀 부정확해. 근데 청소년기는 자기가 사회적인 약자잖아. 돈도 없고 부모님 밑에 있고 학교라고 하는 제도권에 갇혀 있으니까 내 머리에서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하게 상상이 되는 망상이라든지 약간 들리는 환청이라든지 이게 안 드러나. 근데 걔가 계속 그런 걸 갖고 있고 이렇게 있다가 사회역에서 사람을 죽이고 환청을 듣고 불을 내고, 이게 다 성인이 된 다음이잖아요. 이게 확 치솟아서 오르는 게 보통 30대, 40대래요. 10대에 시작된 조현병이. 망상 같은 경우는, 환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조금 뭔가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아. 계속 어떤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기 어려워. 또는 너무 내 자신을 비하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 우울해.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상담을 요청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어떤 정신 상태를 갖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초기에 잘 관리가 되는 게 좋겠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울한 감정은 그냥 우울감이고요. 이게 우울증의 끝은 자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1차 예방에서 조금 강조하고 있죠. 요즘 최근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2차는 누구다? 2차는 누구다? 1번 고등어, 2번 칼치, 3번 조기. 그치? 생선 하나 배웠는데 아직도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조기를 외워야 돼. 2차는 뭐다? 조기. 이 조기는요, 혹시 여러분 임상,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여러분들이 조기 이상이라는 말을 쓸 거거든요. 조기 이상은 뭐냐면 현재 아픈데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간호를 굉장히 지원하는 형태의 간호예요. 그게 바로 임상 간호의 핵심인 조기 이상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조기 이상을 위한 임상 간호, 이것도 우리가 2차 예방으로 포함을 시켜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임상 간호 활동을 2차 예방으로 보는 시각이 최근에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병의 발전을 지연시켜서 중증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타이밍, 뭐다? 타이밍. 1번 고등어, 2번 조기. 지친다, 지쳐. 그렇게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못해.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손발이 맞아요? 좀 있으면 끝인데. 3차는 뭐야? 재활 또는 요양. 그래서 이제 치료 후에 남은 신체적, 정신적 이 장애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회복되는 이런 단계를 3차 예방으로 얘기하고요. 이제 1차 예방활동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 증진 내용 교육,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 예방접종이나 보건교육, 상담 이런 것들 아프기 전에 소극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많이 추진하는 것이 1차 예방에 많이 포함이 돼요. 병원에서는 2차 예방을 많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핵 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이거 이제 의료법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는데요. 결핵 검진을 실시해야 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에요. 의사가 너무 훌륭해. 근데 결핵 보균자야. 그래서 그 병원에 오면 결핵을 선물로 드려.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핵은 독성이 강한 균이기 때문에 걸리면 잘 안 나요. 1년 이상 강력한 항생제를 때려 맞아야 되고 그 항생제 부작용이 엄청 심각해서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핵은 어떻게 해야 되는 병이에요? 뭘로? 그러니까 생후 몇 주 이내.
4주 이내에 신생아 단계에서 병원에 와서 무료로 BCG를 맞으면 보통은 항체가 거의 완벽하게 획득을 한다라고 얘기해서 국가정기 예방접종에서 모든 신생아에게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해 주잖아요. 누가요? 결핵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출생하지 않아서 결핵에 걸리지도 않아서 그냥 살아가다가 의사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은 결핵 예방접종 맞아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이래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당연히 어때요? 결핵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와 관련된 업무를 해서 면역이 낮은 신생아,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산모를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어때요? 결핵 예방접종을 맞아야 돼요. 간호조무사 당연히 맞아야 되겠죠. 의료기관, 요양기관에서 일하니까. 중학생은요, 집단 발병 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 맞아야 되죠. 방사선 기사, 병원에서 일하니까 맞아야 되죠. 여기는 검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하면서 결핵에 노출돼 있지 않아야 된 이유가 있는 사람인데 주부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에서 지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부님 계세요? 아직은 주부. 아직은 주부인 분들은 일단 결핵 검진 대상자는 아니지만 병원에 취업하기 전에 결핵 항체 또는 항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그 데이터를 내야 취업이 돼요. 성형에 대한 이 자료는 내야 돼, 안 내? 성형에 대한 자료. 안 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진만 잘 찍으시면 돼요. 옛날 사진 모두 없애면 돼요. 그죠? 이제 우리는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검사는 뭐예요? 엑스레이 촬영. 균이 지금 폐에, 기관에, 기도에, 이제 호흡기에 침범했는지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뭘 찍는다? 엑스레이를 찍어요. 균이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면 금방 기도에서 자리를 잡아서 농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폐라든지 이런 곳에 동공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결핵균이 자리를 잡아서 농을 만들기 때문에 금방 허옇게 뿌옇게 결핵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접촉한 사람에게 우리가 병원에서 뭘 얘기해야 돼요? 제가 결핵에 걸리신 어르신 어쨌든 방문간호 하다가 뭐 기관에서 케어하다가 마스크를 오프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에차이! 기침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겁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꺼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빨리 엑스레이 검사 받아보라.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선상이 깨끗하게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의심쩍으시죠. 그러면 이제 객단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도 좀 해보고 하면서 하나씩 챙기시면 되는데 일단 즉각적으로는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는 금방 감염이 되고 기도로 접촉이 된 이 감염병은 금방 증상이 나타나요. 기도로 접촉이 돼서 호흡기를 통해서 매개가 되는 병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성 감염병, 홍역, 폴리오, 이건 뭐예요? MMR이죠. 유행성 이하선염. 이거 MMR을 얘기해요. MMR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얘도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B형간염, C형간염 전부 뭐예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죠. 간염 전부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그 다음에 혹시 일본 뇌염 아세요? 일본 뇌염. 걔도 뇌염 모기가 바이러스를 갖고 흡혈을 해서 그 바이러스가 뇌로 가서 뇌에 급성 이 감염병을 일으키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뇌염도 뭐예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모기가 물긴 하지만 모기의 흡혈을 통해서 모기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돼서 혈액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뇌로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이제 증상을 갖게 되는 게 일본 뇌염. 이게 전부 뭐다?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정신보건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인권교육 시간은 1년에 4시간입니다. 인권에 관한 교육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요번에 학교 선생님인 남자분을 이 사람이 약간 감정 조절, 충동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퇴직하고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간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약을 먹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뭔가 응대가 적절하지 않아서 편의점 그 알바생한테 막 화를 내갖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 경찰이 연행이 되면서 무연고자로 잘못 이제 인적사항이 전달이 되면서 이 사람을 춘천에 있는 어떤 정신병원에 가서 감금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체격이 크고 약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게 어디엔가 끌려가가지고 감금이 됐잖아.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누가 와가지고 결박을 하고 병원에 감금을 하면 가만히 없겠어요. 남잔데. 그렇게 이 사람이 막 과격하게 행동을 한 거야. 그랬더니 팔다리를 묶어놓고 가슴 지지대, 억제대까지 해갖고 일주일을 압박을 해놓은 거야.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관찰 일지를 보니까 막 자기네가 재활 프로그램도 했다, 뭐 순환 마사지를 했다, 환자 컨디션을 살폈다, 간식을 줬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줬던 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뻥튀기, 그리고 두유 하나, 카스타드 2개가 다야. 그 이 사람이 영양실조에 스트레스성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나중에 막 경련을 하는데 정신과 의사가 와갖고 경련하는 환자에 이 EKG, 그 심전도 이 패치도 못 붙여. 경련을 할 때는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이 심전도를 체크를 해갖고 심장 발작과 관련된 응급처치약을 투약을 해야 되는데 심전도 붙이는 패치를 못 붙여, 의사가. 패치 붙이는 환자가 익스파이어해서 사망했어요. 근데 간호 기록에는 뭐 환자랑 인터뷰를 하고 뭐 간식을 주고 뭐 산책을 하고 엄청난 잘못된 간호 기록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의사와 병원은 안전하고 그 기록을 잘못된 간호사만 처벌을 받았어. 그 사람 죽었어. 여러분 공부하시냐고 텔레비 못 보시는 거 제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래서 정신질환과 관련된 이런 보건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권교육 되게 중요하고요. 정직하게 보고하고 기록하고 이런 학대를 정황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 경찰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격리해야 되는 호흡기 감염병은 누구다? 그죠? 이 중에는 2급 감염병이에요. 24시간 이내에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은 몇 급이다? 2급 감염병, 풍진,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이 포함이 되죠. 마그버 열 같은 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열성 질환이잖아요. 이런 건 1급. 그 다음에 딥테리아, 파상풍, 얘는 3급. 그 다음에 편충, 이 기생충은 4급이네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도 4급이에요. 이게 이제 급으로 나누는 게 실제 감염병의 기준이 예전같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뭐 해외 유행 감염병이라든지 뭐 성접촉 이런지 않는데 급으로 나누는 기준 중에 2급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2급에 해당되는 감염병들을 우리가 정기 예방접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을 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2급 감염병을 홍역, 풍진, 몰골이라고 하는 MMR 이라고 하는 이런 감염병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인력에 소속이 되는 것은 우리를 포함해서 간호, 간병 지원 인력이. 자, 현재 성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혹시 성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남녀의 비율. 지금은 뭐가 중요해요? 여자가 중요하지. 언제부턴가 여성 숫자가 되게 줄기 시작했지.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아들 낳아야 그 집안 산다. 그래서 그냥 아들을 낳을 때까지 딸, 아들! 뭐 이렇게 나기도 했었잖아.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지하철 탄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는 여성들이 인권이 신장이 되고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성비는 여성 위주로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성비에 대한 비율은 여성 100명에 대한 남자의 비율이에요. 누구에 대한 누구?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비율이니까 여성 100명에 대해서 남성의 비율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이 보건학 쪽에서 예측하는 예측 지표 중에 지금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비니까 남성의 비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성의 비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목적어가 남성이잖아. 그러면 지표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지표는 분모고요. 목적어는 분자로 가요.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지표가 되게 중요해. 그거는 지역사회별로, 국가별로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엄청 중요한 지표야. 영아 사망률. 왜? 만 1세 이하의 아동은 국가적인, 지역사회적인, 집중적인 케어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꼭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 얘네들이 사망한다는 것은, 영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보건 후진국이야. 국가에서 얘네들을 아무도 정책적으로 케어해주지 않는 거야. 감염병 걸려 막 죽는 거야.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동남아 이런 데는 애들이 그 이한이가 선전하는 뭐 이렇게 유니세프 이런 걸 보니까 뭐 배설물을 타세요. 동물의 사체를 타세요. 뭐 이걸 타세요. 저걸 타세요. 애를 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물을 애들이 먹는다는 거잖아. 그래서 정수 알약을 지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오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면역이 약한 애들이 오염된 물을 먹거나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치료해 줄 수 없는 기반이 없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세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표화하기 위해서 영아 사망률을 측정하거든요. 자, 여기서 영아 사망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생아 데이터예요. 그의 출생한 신생아분의 영아 기간에 사망한 애들 곱하기 1000을 하면 영아 사망률이 나오고, 그건 지역 간의,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영아 사망률. 그럼 영아 사망률의 분자는 누구야? 분자. 1번 영미, 2번 영아. 영아 사망률. 도대체가 대체 영아 사망률의 지표는 분자가 영하고, 걔네랑 비추어서 출생한 애들 중에 영아기에 사망한 애들을 보는 거니까 신생아 사망 데이터 중에 영아기에 사망한 애들 곱하기 1000을 해서 영아 사망률을 구하는데, 그런 지표가 어떤 의의가 있다? 국가 간, 지역사회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 절대절명의 지표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고자 알고자 하는 목적어는 분자로 가요. 그러니까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니까 여성분의 남성 곱하기 100을 해서 성비를 구하는데요. 1차 성비는 태아 성비예요. 쓰세요. 태아 성비. 뱃속에 있는 애들 이제는 다 성비 알려주죠. 이게 13주 되면 생식기가 보여요. 14주 되면 얼추 보이고요. 20주 되면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20주 5개월 이전에 성비를 알려주거든요, 쌤들이. 그죠? 지금 불법 아니잖아요. 왜? 아들 낳으려고 막 애들을 유산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성비를 다 오픈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그래서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을 하는 게 태아 성비인데, 1차 태아 성비, 다음에 출생시 성비가 2차 성비예요. 출생시 여자의 100분의, 여자분의 남자 곱하기 100. 그리고 3차 성비는 현재 기존 인구, 지금 우리가 중앙 인구를 계산해서 성비를 비교할 때 그 현재 성비를 3차 성비라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아 성비부터 알아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요. 출생 성비를 알아야 계측 수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차, 2차, 3차 성비를 물어보는데 누구분의 누구다? 여자분의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비를 구할 때만 해도 우리가 남자 선호 사상이 굉장히 심각했던 나라기 때문에 남자애들의 비율이 중요했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남자애들이 조금 많았대요. 근데 점점 100으로 거의 같아진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남자애들이 더 줄 수도 있대요. 왜? 여자를 낳아도 엄마들이 아쉽지가 않아. 그래서 성비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차 성비는 뭐다? 태아 성비. 2차 성비는 출생 성비. 3차 성비는 그저 현재 성비입니다. 이 노인 구강 보건 사업에 속하는 것은 노인 구강 검진 사업. 보건은 검진으로 연결됩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냐면 되게 위험한 지역사회를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선순위라는 것은 위험부담이 굉장히 높은 곳이야. 거기가 어디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영아 사망률이 높은 데지. 그죠?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도 굉장히 여러 곳이 있고요. 응급의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응급의료 체계가. 근데 저기 섬 지역이라든지 도서 산간 지역이라든지 지리산 꼭대기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없고요. 가정분만을 많이 한대요. 근데 가정분만을 하다가 산모가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경련을 동반해가지고 산모가 사망해서 신생아를 아무런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아빠는 마침 출장을 가가지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 뭐 기타 등등. 영아 사망률 생겨요, 안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계속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라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파견이 돼요. 보건소, 보건진료소에서 일하실 때 만성질환에 대한 설명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좀 나빠진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완치가 어렵고 발병 시점을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발병률 데이터가 측정이 안 되는 것이 만성질환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잠재기간이 길다.
그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잠복 기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잠재 기간이 길고 기능 장애가 동반이 되죠. 치매 같은 경우 어때요? 인지 기능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양, 위생, 자기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원인이 되게 복잡하죠. 대상자와의 대화 시 치료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 일단 우리 혹시 아세요? 스킨십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먼저 여는 의사소통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병원에서는 그 돈을 꾸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기운이 좋으세요. 300만 원만 꺼주세요. 이건 안 되죠. 근데 병원에서는 환자와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깨에 손을 얼린다든지 손을 한번 잡아드린다든지 아이 컨택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의사소통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치료에 협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는 손을 잡고 대화를 하고 잘 듣고 아이 컨택을 하고, 그쵸? 그리고 마주보고 공감의 표현, 경청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치료적 의사소통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도 여러분이나 대학생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거, 과제 제출을 하면서 좀 서운한 거, 점수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건의를 하려고 딱 인상을 쓰고 연구실에 들어오거나 교무실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학생 성적을 보면서 눈을 딱 내려깔고 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에요 하고 나가가지고 교수평가를 악마같이 써요. 총장님이 부를 정도로.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어떻든 성적이 어떻든 걔는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LMS에 계속 문자를 보내, 쪽지를 보내. 자기 성적이 왜 그러냐고. 아니 시험 못 본 걸 그렇게 매년 모를 수가 있어? 기적이야 기적. 또 왔어 쪽지가 어제도. 자기 과제 점수가 왜 낮냐며. 그리고 내가 걔 과제 평가한 나의 레포트를 사진 찍어서 보냈어. 이 지랄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도 치료적 의사소통을 안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제가 엄청나게 걔를 위로를 해요.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음, 열정, 이해하고 공감하고 너무 아쉽지만 넌 빵점이야. 그지? 점수를 올려줄 방법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응원과 용기와 화이팅을 전하는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도 여러분들 이걸로 업무 평가를 받아요. 모니터링 요원들이 와. 그래서 살짝 물어봐. 저 간호사 어때요? 그러면 못 쓰겠어요. 아주 싸납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환자들이 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간호하면서 조금 경청, 공감, 스킨십 이런 치료적 의사소통.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뭔가 건의할 때 제발 치료적 의사소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원장님 오늘 과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번엔 짭짜리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제가 앞으로는 새우깡과, 그죠? 새우칩을. 여러분, 이제 치료적 의사소통 이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아직 부족하다고 해요. 상수도 수질 검사 기준에서 검출된, 여러분, 대장균은요, 단 한 마리도 먹는 물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장균은 무슨 얘기냐면, 대장균 자체가 독성이 강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대장균이 이렇게 나오잖아, 우글우글. 술을 헤아릴 수 없게 나. 아무리 자체로는 독성이 강하지 않아도 우글우글 나오면 되겠어? 먹는 물에? 안 되지. 이건 뭐냐면 어디선가 이물 들어오는 경로에 똥이 섞였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맑고 투명한 청전 안반수를 한 잔 드렸는데 거기에 대장균이 우글우글. 청정 안반수니까 그럴 수 있나? 근데 누군가의 분변이 거기 섞여서 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됐다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질 오염 지표 중에 상수도 수질 검사 중에 대장균은 100cc에 한 마리도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100cc면 한 컵에 한 마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 건 뭐가 섞였다는 거라고? 고체에 똥이 섞였다니까? 분변이 섞였다는 거. 조금만 참으세요. 보건간호사가 다음 대상자를 방문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우선순위는 균에 민감한 대상부터 방문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생아 면역이 낮잖아요. 임산부 그 다음이잖아요. 그럼 결핵 환자부터 가가지고 균을 옮겨가지고 신생아 임산부를 전부 다 결핵 환자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장 마지막에 가야 되는 사람이 호흡기 감염병 환자예요. 호흡기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균을 방치할 수 있는, 균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가 가장 마지막이고, 가장 면역이 약한 사람부터 이렇게 정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건교육 방법에서 왕래는요,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보건교육은 일방적인 이 교육이죠. 강의. 많은 사람에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정확하게 교육 수준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합격, 누군가는 불합격, 누군가는 그치? 한 문제 가지고 떨어지는 분이 제일 재수가 없어요. 그분은 로또 사시면 돼요. 여기서 깎아먹은 오늘 다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두 문제 갖고 막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불안한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잘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교육은 강의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긴 한데, 학생들의 동기부여가 가장 강력하고 열광이 치솟아오르는, 넘쳐오르는 강의는 바로 시범교육이에요. 제가 정맥주사 내일 실습해드릴게요. 그냥 50분만 오세요. 그러면 다 와. 정맥주사는 돈 주고 배울 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범을 보이면 학생의 동기부여가 가장, 참여도가 가장 뛰어나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시범 교육인데, 단점은 뭐예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범 교육을 할 때는 10명 이내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에는 보건교육이 너무 이제 회차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보통은 강의를 많이 하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서 실내 공기가 오염이 돼서 두통, 어지럼,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때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환기를 시킨다. 여기는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 발생하는 기체, 이산화탄소 중독이라고 해서 군집독이라는 표현을 써요. crowded poisoning 해서 사람이 많으면 호기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지수를 계속 높이죠. 이산화탄소는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사열을 가두는 기체가 바로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갇힌 공간에서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대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많아지면서 발작 증상이 나타나고 실신을 하고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걸 바로 군집독이라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8시간 내내 수업하는 동안 제가 교실 문을 열어놓고 공기청정기를 제대로 돌리거든요. 뭘 예방하기 위해서? 군집독. 여러분들도 환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병원에서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신경을 많이 써요? 환기. 그 군집독의 원인이 되는 기체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나중에는 복사열을 가두기 때문에, 복사열을 가두면 어떻게 돼요? 기온이 뜨거워지는, 대기의 기온이 뜨거워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체로도 한번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군집독이다. 우유살균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건 저온살균인데, 이 저온살균은 63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죠? 기계도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보통 저온살균으로 하는 것은 예방접종약의 소독 방법이에요. 63도에서 30분 정도 가열을 해서 예방접종을 소독하거든요. 접종약을. 그래서 우리가 예방접종약은 저온살균이 이제 하는 상태로 유통이 되지만, 기온이 높은 곳에서 그 약물의 형태가 변할 수 있어서 오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죠. 그래서 여기 저온살균 63도에서 30분 정도 가열을 해야 되고, 플러스 예방 백신도 그렇게 저온살균으로 이제 소독을 한다. 이 정도.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호흡기계통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구는 방독 마스크죠. 방독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 보호구.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꼭 작업을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최종적으로 할 수 없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저렇게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사람이 작업하지 않게 시설을 차단하고 밖에서 원격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안전하긴 한데,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게 바로
그죠? 마스크 같은 이런 이제 방진구, 이런 보호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방독 마스크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강제가입이죠. 누구나 다 들어있죠. 전국민 강제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요. 얘는 1년에 한 번씩 소득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는 단기보험이죠. 소득이 늘어나거나 줄어나면 보험료가 깎이거나 늘리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보험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성,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해요. 소득의 재분배는 뭐냐면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서 재분배, 다른 취약계층을 돕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급여가 높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니까 소득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는 거죠. 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보건지역사무국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습니다. 의료비 보수 지불 체계의 한 방식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고 있는 행위별 수가 제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행위별 수가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에 전부 수가를 붙여가지고 돈을 타내는 아주 그냥 얄팍한 수법이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그 커피값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치? 가면 막 하얀색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샤방샤방한 이 가운을 입은 코디네이터가 4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것도 해야 돼. 네 얼굴 가면 살아갈 수가 없다. 막 원장님 만나게 되면 견적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성형외과 다 깜짝 놀랐어. 내가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 병원의 시점에서는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집을 팔아야 될 지경이야. 내가 그 성형외과를 치료받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과 연계해서 매칭을 해서 좀 취업 연계를 하고 싶다고 그쪽에서 이제 대표 원장님이 연락을 주셔서 일단 간 김에 뭐 하나 손댈 게 없는지 좀 알아보려고 가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20년 전이거든요. 1,000만 원 견적을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맨 마지막 그 코디네이터 물리면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이 뭐 원장님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 한 번에 다 해야지 하나씩 하게 되면 더 손볼 때가 생긴다는 거야. 이상하지? 이러니.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이 아닌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행위별 수가제가 지금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실비 위주 아닌 비급여 쪽 이쪽으로 이제 의료비 상승의 목적이 되는 이런 이제 수가제인데요. 의료비 상승 때문에 환자에겐 좀 불편할 수 있고요. 의사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 치료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건 어때요?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런 수가제인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 행위별 수가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약간 뭐랄까 많이 비용을 내고 좋은 서비스, 친절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만족도가 좀 높을 수 있고요. 거기서 많이 일하는 분들이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이죠. 예. 상가병동에서 산모에게 모유 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하거든요. 이때 실시하고 평가하려고 할 때 적절한 방법은 교육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분이 하는 걸 관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저도 여러분에게 시범 교육을 보이고 여러분에게 한번 트라이 해봐라. 그래서 IV, IM 해봐라. 바이탈 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고 지켜보고 잘못된 것들은 다시 교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산모들도 모유 수유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잘 먹이려고 애의 코를 젖에다가 모유에다 이렇게 유방에다가 꽉 밀착을 해요. 근데 애들이요 신생아 28일 때까지는 요 비골 있잖아. 콧대를 형성하는 뼈가 진짜 뼈가 아니고 연골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골화돼서 콧대가 올라오려면 한 달이 지나야 되거든.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밀착하면 코가 그냥 딱 막혀. 근데 얘가 자다가 깨서 우유를 먹다가 코가 막히면 사망할 수 있는 돌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형성하고 코가 막히지 않게 이렇게 이제 엄마가 수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도와 위장 사이에 무슨 근육이 있어서 분문이 있어서 얘가 음식이 들어가고 나면 딱 닫혀야 되는데 생후 몇 개월까지? 6개월까지 분문 폐쇄가 안 되기 때문에 우유를 먹여놓고 그냥 깍 앙아이를 뉘어놓으면 역류돼서 질식이 돼서 돌연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생아들은 수유를 하고 나서 상체를 30, 40도 높게 설정해서
역류가 돼서 질식하지 않도록 체위 변동 되게 체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이런 거 수유 교육에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수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애가 너무 빠는 힘이 5kg 정도 된대요. 한 번 빠는 힘이. 애가 몸무게가 3kg인데 그렇게 빼면서 너무 이렇게 이제 마찰력을 일으켜서 유두염이 생겼어요. 그거 모유수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생각한 문제예요? 유두염이 생겼는데 모유수유를 하면 되냐 안 되냐가? 그죠? 회복될 때까지 그쪽으로 수유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그 유두 끝에 약간의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제 자꾸 빠는 힘 때문에 염증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 이 재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셀린 연고 발라주면 좋거든요. 거기 레티놀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A가 들어있으면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들어있는 바셀린 연고를 바르도록 안내를 하면 좋고, 수유를 안 하는 동안은 전몸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위축기를 통해서 젖을 짜내버리면 돼요. 오염된 젖은 아이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한 교육이 되겠죠. 보건소에서 기술지도 감독을 하는 곳은, 보건소의 기술지도 감독을 하는 것, 우리나라 최전방에 있는 가장 중심 핵심 기관이죠.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우리 시험에 자격증을 주는 행정 주체 기관도 보건복지부예요. 실업보험 사업을 비롯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예요? 실업 나오면 고용보험입니다. 그래서 실직하거나 고용 촉진을 위해서 근로자의 직무개발 향상을 위해서 직업 소개도 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이게 바로 고용보험 제도지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 때 고용보험을 우리가 이제 타게 됩니다. 이론과 함께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실물 사용이나 실제 장면을 만들어 교육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이 쉬운 보건교육 방법은 뭐다? 똑같아요. 시범. 그럼 여러분 이제 엉덩이만 있는 근육 모형을 제가 샀잖아요. 그래서 그 모형에 여러분 주사를 놓도록 해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주사 놓는 방향, 스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셔서 한 번씩 시범해보고 패스를 하거나 또는 다시 페일해서 다시 한번 시범할 수 있도록 트라이하는 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바로 시범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100% 실물과 일치하진 않지만 실물을 사용하거나 실제 장면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반영하는 거죠. 자, 라스트! 벌써 책가방 다 싸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막 신발 신고 책가방 싸고 준비 다 됐어요. 자, 정신질환 학생의 보호자에게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다음 어디에 속하는가?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에게 보건교육을 한대요. 질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데 교육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중증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치료가 가능한 단계예요? 몇 차? 그렇지. 이거는 조금 변형된 문제이긴 한데 임상 단계의 간호인 거죠. 간호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이 있거나 조현병 초기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알코올 금단을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술에 심취해가지고 술을 끊으면 막 손발이 떨리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막 구토가 나고 이래가지고 정신병동에, 폐쇄병동에 입원한 애들도 있거든요. 알코올 금단 증상 때문에. 그리고 여자애들 도벽 있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앉혀놓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어떤 약물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 몇 차다? 그죠? 임상간호 단계인 2차 예방 치료 의뢰, 가로치고 임상간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회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이 시험이었는데 한번 105문제 쭉 풀고 나니까 그래도 어때요? 들으면 알만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을 잘 편집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유튜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드리고 또 영상 녹화해서 다시 드리고 하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